안녕하세요. 민주언론시민연합과 한겨레가 공동으로 기획한 권력과 언론 자담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출연해 주신 분들 소개부터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사회를 맡은 민원연 사무처장 신미희입니다. 네, 제 왼쪽부터 소개를 해드릴 텐데요. 오늘 공영방송 노조위원장님들이 총출동하다시피 했는데요. 바로 제 옆에 계시는 고한석 언론노조 YTN 지부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또 바로 옆에 강성원 언론노조 KBS 본부장님 나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수업 마치자마자 오시느라고 좀 수고하게 오셨을 텐데요. 동덕여대 홍원식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지난주 새로 선출되셨죠. 네. 이호찬 언론노조 MBC 신임 본부장님 나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모든 미디어 소식을 아우르는 전문지죠. 미디어 오늘 정철은 기자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지난해 한국에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고 새로운 대통령이 탄생을 했는데 우리 언론에게는 잔인한 시간이 찾아왔습니다. 네, 보수 정부가 출범하면서 언론 탄압, 언론 장악 시도가 점점 노골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그 첫 번째 타겟이 공영방송을 필두로 한 공영 언론에 대한 장악 시도가 구체화되고 있는데요. 이런 현실에서 우리 언론계는 무엇을 할 것이고 또 이 언론의 공공성, 미디어의 공공성을 이 정치 권력이 침해하지 않도록 시민들은 또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고민을 좀 해보는 자리로서 오늘 토론을 좀 해보자 합니다. 네, 윤석열 정부 곧 출범 1년을 맞습니다. 5월 12일이죠.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우리 사회의 가장 큰 변화는 검찰 권한이 날로 강화되고 있다. 검찰 독재 국가가 되고 있다. 검찰 국가가 탄생했다. 검찰 나라이다 이런 표현들이 막 나오고 있는데요. 정치 검찰로 비판받던 검찰 권력이 이제는 검찰 정치를 주도하는 그런 좀 시대가 됐다라고 하면서 시민들이 비판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최근 시민사회단체가 윤석열 정부 1년을 평가하면서 권력기관 노동, 복지, 부동산, 기후환경, 평화 등 6개 분야에 모두 부정적 평가를 내리며 낙제점을 줬습니다. 성평등 정책, 교육 정책도 후퇴하고 있다 이렇게 비판하고 있는데요. 언론 분야의 변화 진단해 보겠습니다. 지금 검찰 독재라고 하는 시민들과 시민사회 비판이 거센데 언론계에서는 이러한 비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저희 홍원식 교수님부터 한번 말씀 들어볼까요? 언론계에 여쭤보셨으니까 언론계에 계신 현업에 계신 분들이 더 대답을 잘 해주시겠지만 제가 느끼기에는 전 크게 한 두 가지의 그런 흐름들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윤석열 정부가 이전 정치 권력도 마찬가지지만 이제 정치 권력을 갖고 있는 지점에 대해서 언론이 감시하고 거기에 대해서 견제를 해야 되는 것은 당연한 언론의 책임이고 언론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윤석열 정부가 갖고 있는 가장 큰 특징은 기존 정부와 비교할 수 없는 강력한 검찰 권력에 기반하고 있다는 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더욱더 이 언론이 이 검찰 권력에 대한 또는 그 어느 정부보다도 중앙 집중화되어 있는 이 정치 권력에 대한 견제와 균형이 충실해야 되는데 현실에 나타나는 모습들을 보면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크게 두 가지의 흐름이 있는데 첫 번째는 많은 언론들에게 미치는 이 일종의 칠링 이펙트, 위축 효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언론이 이 수많은 언론들이 이렇게 자신의 보도로 인해서 각종 소송에 당하고 그리고 MBC가 탑승 배제 당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직접적으로 자신들이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생각들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대통령에 대한 또는 정치 권력에 대한 견제를 하는데 상당한 위축된 모습들을 보이고 있는 것이 사실인 것 같고요.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은 이 위축과 상관없이 특히 일부 보수 언론들과 정치 권력의 관계에서 나타나는 모습은 이익 공동체로서의 이 정치 권력과 언론의 결탁이 더욱더 강화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납니다. 특히 지난 TV조선의
재승인 심사에 대해서 그것을 전면적으로 수사를 하고 그리고 그 승인 심사에 참여했던 여러 심사위원과 담당 공무원들에 대해서 수사와 이런 구속들이 이어지는 모습을 보면서 정치 권력이 특정 언론의 이익을 대변해주기 위해서 이렇게 직접 뭐 때로는 이렇게 과도한 모습들을 이렇게 보이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그런 걱정들을 하고 있고, 이것이 이 뭐 정치 권력이 이 특정 언론의 이익을 보장해주는 그런 좀 도구적 역할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제 다수의 언론들은 위축되고 그리고 소수의 이 보수 언론들은 이제 자신의 이익을 이 정치 권력을 통해서 실현하고자 하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 형국이 아닌가. 뭐 저는 크게는 그런 생각들을 갖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홍 교수님 이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한 가지 역사적으로 이제 한번 되짚어 보자고요. 지금의 그러니까 검사들 일변도 뭐 최근에 대통령의 가장 멘토라고 하는 심평 변호사까지도 나서서 이 검사 일변도의 인사 이런 정책들 위험하다고 알람까지 내는 거 보면 그 말씀하신 그 검사 정치 뭐 일변도 이런 것들 사실 매우 위험스러운 수준에까지 와 있는 것 같습니다. 그거와 별개로 자 언론계를 한번 봅시다. 이게 이 정부가 출범 전부터 1공령 다민영 체제를 줄곧 주장을 해오고 있습니다. 산업계의 어떤 재편적인 것들을 가지고 가겠다는 것인데 이게 과거 10년 전으로 돌아가 보자고요. 종편 출범 당시와 사실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크게. 그러면서 사실 그때 종편 출범들을 통해서 매우 보수적인 어떤 목소리들이 그냥 가감 없이 규제라든지 이런 것들로부터는 매우 자유로운 형태로 막 진행되는 종편들이 우죽순 생겼죠. 족벌 신문사들, 재벌들의 그것들 다 넘겨주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훼손된 우리 언론 생태계가 지금 다시 저는 그 검사들은 예를 들어서 방통위원장 지금 후보군들 뭐 거론되시는 몇 분들 계시지 않습니까? 이미 다 검사 출신들 다수가 있습니다. 그분들은 도구라고 생각합니다. 그분들이 와서 해야 될 거에 지향점은 결국엔 또 1공형 다민영이라는 산업의 재편. 근데 그 산업의 재편은 포장은 산업의 재편으로 되어 있을지언정 속내를 들여다보면 이건 사실상 공영 언론뿐만 아니라 언론이 길들이기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말 잘 듣는 언론들 키워주겠다는 거 아닙니까? 조금 쓴소리하는 언론들의 재갈 물리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 과거 10년 전 종편 출범 때의 시기와 매우 유사하고 오히려 그것보다 더 악의적으로 진화된 시즌2가 진행되고 있다. 저는 그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지금 말씀대로 언론계도 지금 검찰공화국 시대를 실감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서 말씀하셨지만 2020년 TV조선 재승인 심사를 빌미로 검찰이 6개월 넘게 방송통신위원회를 수사하고 있는 사례가 대표적인데요. 그전에는 감사원에 또 감사도 있었습니다. 이번에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결국 기각이 됐는데 검찰의 이런 무리한 표적 수사 어떻게 보시는지. MBC 본부에서는 그 다음 날 성명도 발표를 하셨는데 이거 이호찬 본부장님 어떻게 좀 보십니까? 그날 그 영장이 기각된 다음에 이제 북부지법이 기각 사유로 내건 내용들이 있습니다. 기각 사유를 보면 사실 한마디로 말이 안 되는 영장 청구다 이런 판단이 깔려 있는 건데요. 그러니까 주요 혐의에 대해서 다툼의 여지가 있어서 현 단계에서의 구속은 피의자의 방어권을 지나치게 제한한다 이렇게 밝혔는데 검찰 수사를 보면 사실 한상혁 위원장이 이 수사의 종착점이었습니다. 그 전에 수많은 압수수색들을 했고 소환 조사를 할 만큼 했죠. 그런데 사실상 마지막 단계의 수사 결과가 그 한상혁 위원장에 대한 영장 청구였는데 법원은 여전히 주요 혐의의 다툼의 여지가 있고 현 단계에서의 구속은 지나치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 아닙니까? 결국 이제 검찰의 무리수에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는데요. 그럼 검찰이 왜 이렇게 뻔히 보이는 무리수를 뒀을까라고 생각하면 많이 말씀들 하시듯이 사실상 목표가 정해진 수사였다라고 보고요. 결국은 한상혁 방통위원장의 구속, 그 뒤이은 해임, 이를 통한 결국에 이제 공영방송 장악의 속도를 내기 위한 수사였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상혁 위원장의 임기가 7월까지인데 그것마저 이제 못 기다리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각 방송마다 사정이 있겠지만 MBC의 만약 상황을 이 상황이랑 맞춰 보면 한 위원장을 해임시켜서 이제 방통위원회 여야 비율을 3대 2로 여 3, 야 추천 이사의 이 체제로 바꾸면서 결국 이제 방문진 이사를 해임을 하고 그리고 MBC 사장을 해임시키겠다는 구상이다. 이게 사실 이 절차 하나하나마다 엄청난 무리수를 둬야 되고 무리수에 무리수까지 거듭해야 되는 상황이지만 이 현 정부의 어떤 공영방송 장악에 혈안이 된 모습을 보면 이런 상식적인 과정들이 눈에 들어오지 않는 거 아닌가 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정철은 기자님, 방송통신위원회 계속 지금 취재를 오랫동안 하셨는데요. 이번에 검찰 감사원 지금 대통령실 공직기관 비서관실까지 나서서 방통위를 흔들고 압박을 하고 결국 그 종착지는 방통위원장 축출 이렇게 노렸다고 보는데요. 어떻게 압박을 했는지 좀 구체적인 실태 언론에 잘 알려지지 않았다고 좀 보는데요. 물론 미디어오늘은 열심히 쓰셨지만 어떻게 압박을 했는지 좀 요약을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일단 작년 9월부터였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감사원 감사가 이례적으로 들어갔죠. 굉장히 세게 들어갔는데 아직까지 그 감사원의 어떤 감사 보고서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 정도로 감사 보고서가 나오지 않았다는 것 자체가 일단 상징적이고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을 보면 검찰에서 이제 위원장을 기소할 때쯤에 감사원이 감사 결과를 내놓고 그걸 바탕으로 이제 뭐 직무정지 여론을 좀 만들려는 것 아니냐. 그러니까 감사원의 감사 결과가 아마 그렇게 활용될 가능성이 높은데 이렇게 길게 이어지고 있는 어떤 감사원의 감사 한 축이 있고요. 또 하나는 그 감사원 감사를 빌미 삼아서 들어온 이제 검찰의 수사인데 제가 알기로 이 방통위에 있는 국장, 과장, 실무자급에 있는 간부들이 본인의 업무로 인해서 구속이 되고 검찰 수사를 받고 정말 유례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심지어는 그 종편 재승인 심사를 했던 심사위원장이었던 그 현직 교수까지 현재 구속이 된 상태인데 이게 너무나 큰 좀 뭐랄까요, 좀 기소권 남용으로 볼 수도 있다 이런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시겠지만 2008년에 이제 정현주 사장을 축출해낼 때 부당하게 내몰 때 당시에도 검찰이 무리한 기소가 있었고 이후에 기소권 남용 사례로 이 정현주 사태가 언급이 되기도 했었죠. 근데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어떤 무리한 어떤 검찰의 그 수사 기소권 남용 속에서 결국은 방통위원장을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몰아내서 그 공영방송 이사회를 장악하려면 그 방통위를 반드시 거쳐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염두하고 있지 않나. 이제 언론이 주목하지 않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이제 국민의힘의 어떤 모습들인데 그 작년 12월에 그 과방위 그 여당 간사 맡고 있는 박성중 의원께서 이제 공적인 자리에서 이제 공영방송 이사진 비율을 거론하면서 KBS, MBC 이사진 비율을 거론하면서 아직 하나도 못 먹고 있다 이런 말을 했거든요. 얼마나 천박한 발언입니까? 근데 다루는 매체들이 거의 없더라고요. 주요 매체 중에서는. 못 먹고 있다는 건데 결국 그러면 방통위를 왜 이렇게 흔드냐? 결국 먹으려고 흔드는 거겠죠. 네. 그래서 아까 이제 진 기자께서 말씀하신 뭐 검찰, 감사원 그 모든 일련의 그 행위들은 공적인 수사기관의 행위들은 먹기 위한 과정이다. 이렇게 단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그 구속영장이 청구될 때 점수 조작을 지시했다. 이게 영장에 전혀 들어가 있지 않았어요. 포함되어 있지 않았는데 그 이전에 일부 언론은 점수 조작 지시 혐의를 수사하고 있다. 영장에 포함될 예정이다. 이런 보도들이 미리 나왔단 말이에요. 이런 거는 검찰에서 흘리고 언론이 받았으며 여론 조성을 하고 있는 행태인데요. 감사원 조사가 검찰로 이첩될 때도 비슷한 행태들이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행태가 계속 반복되고 있는데 우리 언론이 왜 이런 문제는 또 관심을 기울이거나 지적하지 못할지에 대해서 홍 교수님이 좀 의견을 주실 수 있을까요?
아까 이익 공동체라고 얘기했던 부분과 관련해서 이야기를 해보자면 이게 과연 TV조선이 아니었으면은 이 재승인 심사에 대해서 다시 이렇게 문제를 삼았을까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TV조선이 갖고 있는 어떤 이념적 성향이라든지 형 정치 권력과의 관계들이 분명히 그 부분에서 작용했을 여지가 있어 보이고요. 이미 사실은 2019년 그 심사하고 20년에 뭐 여러 가지 논란들이 있었죠. TV조선이 상당히 불만을 갖고 있다라는 얘기들이 공공연히 나왔었고, 그 현 정부가 이제 윤석열 정부가 취임하자마자 곧바로 시작된 게 이 TV조선 재승인에 대한 심사를 다시 수사하는 것이었다는 게 굉장히 주목할 만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제가 현 정부가 특정 언론에 어떤 이익을 보장하기 위한 이익 공동체로 작동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뭐 나중에 YTN 얘기도 우리가 해보겠지만 현재 YTN을 또 특정 언론사가 뭐 인수할 거라는 소문이 파다한 것도 그런 이익을 특정 언론사에게 가져갈 수 있는 이익을 보장해 주는데 현 정부가 굉장히 뭐 지대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그런 의심이 든다는 거죠.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사실은 한상혁 위원장의 그 영장 청구를 할 때 영장 청구의 사유로 정작 그 점수 조작에 대한 그 사안은 들어가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그 한상혁 위원장에 대해서 무리하게 이렇게 구속영장까지 신청을 한 것들은 지금 정철훈 기자께서 말씀하셨듯이 사실은 이후에 진행될 수 있는 그 공영방송 뭐 공영방송의 지배구조 결정이라든지 아니면 YTN의 그 지금 매각 그 사안에 대해서 방통위가 결정할 수 있는 그 범위를 상당히 미리 결정해 두려고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것들이 작동하지 않으면 사실 7월에 곧바로 이제 임기를 다하게 되는 한상혁 위원장에 대해서 이렇게 무리하게까지 구속 수사를 하려고 시도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뭐 검찰의 이런 무리한 방통위원장 수사에 대해서는 뭐 여러 언론 시민단체에서 그 비난을 했죠. 이 공영방송 장악 시나리오 서막이다. 또 청부 영장이다. 막 이렇게까지 규탄을 했는데요. 결국 이렇게 방송통신위원회 사실상 이제 무력화시켜서 지금 방송통신위원회가 뭐 거의 역할을 좀 못하고 있는 상태인데요. 방송통신위원회 직원들이 검찰 조사받은 인원만 60명이라고 합니다. 거의 4분의 1이 넘게 지금 6개월 동안 검찰 조사만 받고 있다. 이런 상황인데요. 이렇게 방통위를 무력화시킨 영향이 각 공영방송이 지금 어떤 결과로 나타나고 있는지 우리 YTN부터 한번 상황을 들어볼까요? 그 윤석열 대통령 주변에는 MB 때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하잖아요. 특히 언론계에서는 이동관 씨가 많이 거론이 되고요. 이렇게 보면 이분들은 2009년대의 어떤 성공 경험을 지금 다시 구현하고 싶은 것 같아요. 2009년에 미디어법 날치기 통과하고 이후에 종편이 탄생하면서 본인들의 뜻대로 언론이 장악됐고 이후에 권력이 연장이 됐잖아요. 뭐 물론 박근혜 정부로 넘어갔긴 했지만 친이계 입장에서는 그 성공 경험을 지금도 구현하고 싶은 거다. 저는 그렇게 보고 그리고 사실 7월이면 한상혁 위원장이 정상적으로 교체가 되는데 이렇게까지 서두르는 이유는 뭘까라고 생각을 해봤는데 이거를 조급함이라고 설명하기도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고작 3, 4개월인데 이 보면 본인들의 어떤 시간표가 분명히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반드시 지켜야 된다는 어떤 폭력적이고 그런 억압적인 그런 행태로 여기가 진행이 되고 있는 거죠. 정치를 하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정치를 하는 사람들이면 애초에 여론의 눈치도 보고 지금 일본에 이렇게 굴욕 외교도 하지 않았을 거예요. 본인들은 본인들이 하고 싶은 일을 그냥 하는 거다. 이게 참 해석하기도 어렵고 대응하기도 어렵고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 것 같아요. 공영방송에 어떤 결과가 나타나느냐. 글쎄요. 지금 일단 교수님도 말씀해 주셨는데 위축 효과는 분명히 있고요. 특히 이게 YTN 같은 경우는 코스닥에 상장된 회사라 시장에서도 바로 반응이 나옵니다. 개인 투자자들의 피해로 이어지고 있어요. YTN을 어떤 자본이 인수했다고 그러면 방송통신위원회에서 대주주 적격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방송통신위원회라는 벽을 넘지 않으면 못 넘으면 YTN을 사도 지분을 다시
토해내야 돼요. 그러니까 권력 입장에서는 방송통신위원회 구도를 그쪽에 유리하게, 본인들에게 유리하게 바꾸는 게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시장에서는 어떤 반응이 나타나냐면 한상혁 위원장의 영장이 기각되고 나서 YTN 주가는 급락했습니다. 며칠째 떨어지고 있어요. 거의 30-40% 정도 폭락했다고요. 결국에는 YTN 주식 사서 M&A 이슈 있으니까 돈 좀 벌어보겠다고 하는 개인 투자자들만 피해를 입고 있는 겁니다. 이게 공영방송만의 문제가 아니라 시장 전체를 왜곡시키고 있어요. 대단히 위험한 문제라고 봅니다. 네, KBS에서는 또 어떤 영향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까? 예. 저희 그 KBS의 방통위에 지금 현재 뭐 이렇게 일어나고 있는 일련의 상황들이 어떤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것보다는 방금 우리 YTN 권한석 지부장님도 말씀하신 그 맥락에서 일단 공감을 하고요. 이게 뭐냐면 좀 큰 틀에서 좀 우리도 봐야 될 필요가 분명히 있습니다. YTN의 매각이라는 것이 첫 신호탄이죠. 신호탄이 됐고 누가 봐도 앞으로 이제 KBS, MBC 이 지배구조의 정점에 있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위원장, 그리고 그 위원장은 현재 임기가 7월까지가 보장이 돼 있고, 근데 다만 그 사실 이제 구속영장의 발부 여부가 저는 상당히 또 변곡점이 됐다고 보는 게 지금 이제 임기를 다해서 또 최근에 나가신 분 한 분 계시죠. 안모 그 위원이 그 과거에 이제 저쪽 보수 쪽에 추천으로 들어오신 분이 이미 구속 그 영장 심사가 이루어지기 전날 기자들 불러 모아서 다 시나리오를 다 얘기를 했어요. 이게 어떻게 가는 거고 내가 뭘 할 거고 이런 것들이 얘기가 막 퍼지고 있단 말이죠. 근데 단 하나 그 구속 영장이 그러니까 구속이 되지 않았을 때 한 위원장께서 구속이 되지 않았을 때의 시나리오라는 것들은 되게 허접했단 말이죠. 준비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일종의 이게 걸린 것이고, 자 직무정지니 뭐 해임이니 막 이런 얘기들이 오는데 아마 검찰은 기소는 하겠죠. 기소는 100% 할 것 같습니다. 할 것이고 이게 그래야지만 그들이 기획한 시나리오대로 이게 가서 가야 되는 문제고. 7월에 한상혁 위원장 임기가 다 하면 6기 방통위 체제가 들어선다고 하더라도 방통위원장은 청문회를 거쳐야 되지 않습니까? 이 정치의 영역으로 또 간단 말이죠. 그 국회의 시간이라는 것들이 그냥 프로세스상 2개월이 또 소비되는 것들이 있고, 그러면 9월, 10월 이 또 이제 곧 총선 국면에 들어왔을 때 방통위 수장을 바꾸려는 그 목적이 공영방송의 지배구조를 쥐고 흔들려고 하는 그 더 상위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시간이란 타임테이블이 매우 중요한 거죠, 이거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무리해서라도 그 정권이 검찰 권력을 동원해서 이렇게 밀고 들어오는 것이고, 한시라도 빨리 뭔가를 밀어내야지만 자기네들이 뭐 뜻하는 이런 것들을 좀 이뤄내려는 수순을 밟아가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와중에는 공영방송의 지배구조뿐만 아니라 당장에 지금 YTN 매각 문제 같은 것들이 좀 놓여 있단 말이죠. 그런 것들이 놓여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그들 입장에서는 매우 타임테이블이 정교하게 움직여야 되고 시기상 빨리 급하게 가야 되는 문제인데 이면 분명한 것 같고, 다만 좀 우리 국민들이 또 여론이 이런 것들을 좀 큰 틀에서 이해를 하시고, 이게 정말로 자유를 가장 최고 기치로 외치고 있는 이 정권에서 그 자유의 최고 가치가 언론 자유 아닙니까? 근데 그 언론 자유를 말살하고 탄압하려고 하는 이 일련의 또 흐름들을 좀 제대로 좀 읽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지금 이제 YTN 매각 추진건을 좀 살펴봐야 되는데요. 지금 방통위원회가 이 정부가 방통위원장 축출을 왜 이렇게 서두르나 라는 부분에 YTN 민영화, 사형화죠, 정확히. 이것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사실 YTN 매각 추진은 이게 보도 전문 채널, 24시간 보도 전문 채널이 이제 사용화된다는 겁니다. 이게 뭐 거대 신문사로 가든 특정 뭐 종교 언론으로 가든 그렇게 되는 건데, 지금 이건 제2의 종편 탄생이다. 이거 매우 위험한 일이다. 미디어 생태계 훼손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큽니다. 그런데 왜 궁극적으로 이 윤석열 정부는 YTN 사형화 이렇게 적극적일까요? 이렇게 보면 세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이 윤석열 정부가 왜 YTN에 이렇게 집착을 하는가? 첫 번째는
대선 당시 YTN 보도에 대한 대통령 내외의 복수심. 그러니까 당시에 YTN에서 천공 인터뷰도 하고 여러 가지 보도가 나갔거든요. 그걸 보면서 그렇게 싫어했다는 거예요. 특히 YTN은 24시간 계속 뉴스를 하니까 매 시간 반복되니까 더 화가 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통령 내외 복수심. 이게 두 번째는 앞서도 말씀드렸는데 그 MB식 언론 장악에 대한 어떤 욕망 그런 것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언론을 장악해서 본인들의 권력을 연장하고 싶다는 욕망. 그리고 세 번째로 이것이 은근히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 같은데 YTN이 해체되면 뭐라도 하나 주워 먹으려고 하는 족벌 언론이나 자본들 그자들의 어떤 탐욕이 작동하는 거죠. 이 세 가지 욕망이 YTN을 지금 YTN 구성원의 입장에서 말씀드리면 거의 지옥처럼 만들고 있거든요. 결국에는 목표하는 바는 24시간 보수 편향 뉴스 채널, 24시간 친권력 보도 채널 그런 YTN의 탄생을 원하고 있는 것 같아요. 미디어 생태계의 훼손은 너무나 당연하고요. 이 언론학자들이 교수님도 와 계시지만 많은 언론학자분들이 YTN 보도를 어떻게 평가하냐면 좀 무색무취하지만 그래도 팩트 위주다. 그리고 이런 식의 보도, 이런 식의 언론은 우리나라 언론 지형에서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예요. 갈수록 정파적이 돼가고 유튜버 중심의 가짜 뉴스가 확산되는 상황에서 YTN 보도 같은 거는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죠. 근데 그런 식으로 24시간 보수 편향 채널, 친권력 채널로 변해버리면 미디어 생태계의 훼손은 너무나 당연하고요. 특히 YTN이 채널만 있는 게 아니라 유튜브 구독자는 386만 명이에요. 업계에서 독보적으로 많거든요. 영향력이 인터넷 공간에서도 상당히 큽니다. YTN을 가지게 되면 여러 가지 영향력을 동시에 갖게 되는 거예요. 24시간 뉴스 채널뿐만 아니라 유튜브에서도 그렇고요. 라디오도 있고 DMB도 있습니다. 미디어 생태계는 아마 YTN이 보수 편향으로 넘어가면 아마 철저하게 망가질 거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YTN을 매각을 하는데 얼마 전에 YTN 지부에서도 기자회견을 열었지만 뭐 TV조선에는 TV를 주고 TV조선에 라디오를 주고 그다음에 TV는 동아에 주고 뭐 이른바 분산해서 매각한다. 이런 말까지 나왔는데 그 이후에 동아일보 측에서 걱정하는 소리를 했지 우리는 인수한다는 얘기 한 바 없다. 이런 보도가 나왔어요. 뭐 걱정해줬다니 감사하긴 한데요. 저희도 YTN 노조도 다들 기자들이고 뭐 탐사보도 한 기자들이고 해서 어느 정도 확신을 갖고 기자회견도 하고 성명도 낸 거고요. 뭐 이후에 동아일보에서 절대 인수하지 않겠다니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하고 견눈질도 하지 마라, 네. 쳐다도 보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그 TV조선, 동아일보 이런 얘기 나오는 게 결국에는 정치공학적인 거예요. YTN을 사용화시키고 난 뒤에 어떤 족벌 언론이 가져가면 그 족벌 언론과 경쟁인 족벌 언론한테 미안하잖아요. 또 밉보일 수가 있으니까 나눠주겠다는 거죠. 특히 라디오 같은 경우는 방송법 8조에 보면 여튼간에 그 지분 제한이 있어요. 신문 자본은 라디오는 지상파라 라디오 지분을 10% 이상 못 가집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신문 자본에 넘어가면 라디오는 분리해서 매각해야 되는 거고 그렇게 해서 TV조선이 가져간다는 얘기가 여권에서 나오는 것 같아요. 지금 보도 전문 채널을 매체별로 전리품인 양 정치 권력이 보수 신문에다 나눠주겠다 이런 것도 정말 생각하기 어려운 천박한 발상인 것 같습니다. 홍 교수님 이렇게 보도 전문 채널이 이른바 보수 언론, 족벌 언론, 족벌 신문에게 이게 매각이 되거나 이렇게 진짜 나눠졌을 때 이 미디어 생태계가 훼손되는 게 아니라 정말 이건 큰 우려가 될 텐데요. 예, 학계에서는 이 우려를 좀 어떻게 보십니까? 이거 굉장히 우려스러운 문제죠. 사실은 우리 언론이 굉장히 부정적 평가를 지금 현재도 받고 있는데 이런 부정적 평가를 받고 있는 큰 이유가 사실은 한 두 가지 정도의 영향이 있었다고 생각하는데 그중 첫 번째는 이제 종편 언론의 출연입니다. 종편 언론이 출연하면서
이제 정치의 일상화가 됐죠. 모든 사안들에 대해서 정치 논쟁화시키는 그런 형식의 정치 논쟁 프로그램들이 이제 일종의 정치 토크쇼 형태의 프로그램들이 굉장히 늘어나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 굉장히 공론의 영역에서의 품질 저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뚜렷하게 나타난 것이 종편의 직접적인 영향이었다고 할 수 있고 또 하나는 이제 포털이라고 할 수 있는데 포털은 이제 논외라고 하더라도 이 종편이 갖고 있는 이 지대한 영향이 만약에 YTN이 비슷한 모습으로 또다시 종편화 된다면은 더욱더 가중되겠죠. 그나마 아까 말씀하셨듯이 YTN이 뭐 완벽하게 잘했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그나마 사실에 입각해서 사실 보도를 하는 중립적 또는 기계적 균형을 맞추는 그런 보도의 모습이었는데 그런 것마저도 이미 우리 언론에서 이제 YTN이 사라지게 되면은 이제 자리를 잡지 못하게 될 테니까 일종의 이 모든 사안들을 정치적 논쟁화하고 이념적 대립화하는 현상들이 더욱더 가중될 거라고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이 언론 장악뿐 아니라 취재 보도 분야에서 취재 보도 자유를 훼손하고 위축시키는 일도 지금 다반사로 벌어지고 있습니다. 미국 순방 기간 중에 이른바 바이든 난리든 사태가 대표적인데요. MBC 기자에 대한 취재 제한이나 소송 압박이 이제는 정부 관료나 여당이 다수 언론에 대한 비판적인 언론을 향한 고소 고발 강제 수사 소송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 MBC 이호찬 본부장님, MBC가 지난 2022년 지난해 가장 많은 시련을 겪었는데 지금 MBC 소송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외교부가 소송 낸 이후에 아직 구체적으로 진전은 아직은 없는 상황 같아요. 소송 자체만으로 놓고 보면요. 그래서 그거는 계속해서 좀 상황을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저는 이게 뭐 소송뿐만이 아니라 사실 좀 다양한 방식으로 언론에 대한 공격들이 이루어지고 있고 저희 MBC 상황으로 보면 지금 당장은 이루어지고 있는 사안은 이제 방문진 MBC에 대한 그 감독기구인 방문진에 대한 지금 감사원의 감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아까 이제 한상혁 방통위원장에 대한 수사, 방통위에 대한 무력화 이런 이슈들이 이제 지금 당장 공영방송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부분은 적다라고 할 수 있는데 크게 보면 이 언론계에서의 모든 이슈들을 그 사안이 약간 빨아들이고 있는 부분들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기에 어떤 범죄자 프레임을 씌우고 수사 과정을 하나하나 이제 언론을 통해서 생중계를 하면서 다른 공영방송에 대한 탄압 이슈들이 쉽게 외부로 노출되기 어려운 환경이 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결국에 한상혁 방통위원장 관련한 모든 그 언론 보도들이 종국적인 지점에 가면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날 부분도 있고 뭐 일부 사실로 드러난다 해도 그 이후의 상황에 대해서 사실 책임지지 않는 거고 정권이 원하는 언론의 관심을 한상혁 방통위 조직의 어떤 불법 행위 여부로 쏠리게 하는 그런 효과를 노리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 감사원의 방통위에 대한 감사와 비슷한 구조로 지금 MBC 방문진에 대한 감사가 진행 중이고 사실 아시겠지만 현행법상 MBC는 상법상 주식회사고 감사원의 감사 대상이 아닙니다. 근데 지금 방문진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 행태를 보면 사실상 MBC에 대한 감사를 그러니까 방문진이라는 외피를 쓰고 사실상 주식회사 MBC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고 있는 형국이거든요. 그래서 자료 요구도 상당히 광범위하게 무차별적으로 하고 있고 어떤 경영 행위에서 대비가 필요한 사안도 방문진의 관리 감독이 제대로 되는지 보려고 하면 MBC의 그 경영 행위 자체가 제대로 된 행위인지를 다 살펴보겠다라고 하면서 엄청난 자료 요구들을 하고 있거든요. 결국에 방문진 감사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MBC의 경영 행위에서 하나라도 뭔가 꼬투리를 잡아서 그것을 이제 방문진 이사 해임, MBC 경영진 교체 이런 포션을 위해서 지금 감사 행위가 MBC에서 지금 몇 달째 벌어지고 있고 물론 KBS 마찬가지로 오랜 기간 동안 감사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한참 이제 대통령실 이제 출범하고 용산으로 이전하면서 도어 스태핑을 가장 자신들의 치적으로 내세웠었는데 도어 스태핑 중단 이후에 지금 몇 달째 아무 얘기 없이 제기하지 않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처음에 이야기했던 언론과의 직접 소통 이런 것들에 대한 자신감을 잃어버리면서 그 반대로 어떤 강제 수사나 고소 고발, 법적 대응 이런 거 중심, 뭐 감사원 감사 이런 식으로 약간 언론에 대응하고 있는 모양새 아닌가 좀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네.
지금 감사원 감사 얘기가 나왔으니까 지금 KBS 같은 경우는 감사원 감사가 지금 3번 연장됐나요? 네. 네, 지금도 진행 중이죠. 그렇죠. 형식적으로는 진행 중이고 네. 저희가 그 지난해 8월인가요? 7월인가 8월에 이제 감사가 시작이 됩니다. 그때 그 이번 감사는 일상적인 KBS는 이제 감사 대상입니다. 감사 대상 기관이고 감사를 받아야 하죠. 네, 이번 감사는 일상의 감사가 아니고 국민 청구 감사라는 이름으로 시작이 됐습니다. 그 국민 감사 청구의 시작은 다들 잘 아시다시피 이게 소위 말하는 이제 그 보수 시민 단체 위주, 그리고 KBS 내부에도 또 언론 노조 KBS 본부가 있지만 또 다르게 기업별 노조에서는 아주 그들과 비슷한 목소리를 내는 그 또 일정 부분의 KBS 구성원들이 또 지금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수가 적지는 않고요. 그리고 그 안팎이 연계된 세력들이 분명히 존재를 하고 있고, 그 세력 외부에서 결합하고 있는 세력들은 주로 보면 과거에 KBS 적폐 경영진들의 일원으로 참여했던 양반들이 많이 결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세력들이 국민감사라는 이름으로 감사 청구를 시작을 했습니다. 당시에 제 기억으로 또 한 11가지 정도가 청구를 했는데, 감사위원회에서 여러 가지들 좀 이제 정제 작업을 거친 뒤에 5가지 정도가 감사 대상이 돼서 진행을 시작을 했고요. 9월 한 차례, 12월 연말에 한 차례 결과를 내놓지 않고 일단 연장 의견만 냈습니다. 그리고 그 12월 연장된 것이 지금 아직까지 이제 발표가 되지는 않고 있지만, 아마 지금 한간에는 지금 방통위원장 그 거치 여부 등과 맞물려서 4월 초쯤에 이게 또 전략적으로 감사 발표와 함께 되지 않겠냐는 이제 그런 얘기들이 좀 설득력을 얻으면서 퍼지고 있는 것 같고요. 저는 한 가지 지금 우리 이호찬 MBC 본부장님도 말씀하시고, 이게 언론에 대한 소송, 감사원의 권력의 동원, 감사원은 뭐 감사원장이 애초부터 고백을 했지 않습니까? 자기네들은 권력을 서포트하기 위한 조직이라고. 그런 조직에 감사를 어떻게 이게 국민감사라는 이름을 포장을 했지만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뭐 검찰을 동원한 이런 것들, 플러스 한 가지 더 정말로 우리가 경계하고 관심 갖고 지켜봐야 될 세력들이 등장했다고 합니다. 그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그 국민감사를 청구한 세력들이에요. 과거와 연결되어 있는 세력들입니다. 그 과거는 더 엄밀하게 얘기하면 과거 공영방송과 언론 생태계를 훼손시켰던 장본인들과 연계된 세력들입니다. 근데 그 세력들이 어떤 얘기를 하냐면요. 한 가지 예를 들어볼게요. 최근에 KBS에서 정순신 그 국가수사본부장 아들 학폭사 때 보도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새로운 거 어떤 거 저희가 취재해서 냈던 게 아니에요. 잘 아시다시피 과거에 이미 드러났던 보도고, 그렇죠. 이게 이제 KBS에 아카이브가 돼 있고 하다 보니까 저희가 공교롭게도 이게 이제 단독 보도를 좀 이어갈 수 있었던 부분인데, 이런 것들을 어떤 마타도를 퍼뜨리냐면, 이런 것까지도 이 시기를 조율하면서 정권에 타격을 주기 위한 보도를 하고 있다는 말도 안 되는 억측을 부린단 말이죠. 근데 이런 것들이 프레임화 돼 버리지 않습니까, 이게 사실 어떤 거, 그런 거 아니야. 쟤들 말 들을 필요도 없어. 이런 정도의 프레임으로 치부하기에는 그 세력들의 공고함이라든 것, 그리고 그 세력들이 지금 갈라치기 하고 있는, 매우 유분법적으로 갈라치기 하는 이 프레임화 작업들, 그리고 적폐의 과거와 연계된 그 세력들의 움직임들. 아니, 무슨 법적으로는 사장 취임 소송 됐다고 하지만 국정원 이인규 전 검사도 들어와서 책에 다 까발렸잖아요. 고대영 사장 같은 경우 논두렁식의 그럼 본인이 명예훼손 걸어서 해명해야죠. 그런 것들 안 하지 않습니까? 안 하면서 그냥 법적인 어떤 판단이 무효 취소였다? 근데 그런 거 가지고 그 적폐 세력들이 다시 스물스물 KBS에 기웃거린다? 저는 그 망령의 부활이라고 생각하고요. 저희는 정말로 지금 시기에 그런 세력들에 대한 견제와 주의가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매우 중요한 얘기를 해주셨는데, 요즘에 목소리 내는 분들이 보면 과거에 우리 언론을 언론의 민주주의를 후퇴시켰던 이른바 적폐로 지적됐던 분들이 지금 와가지고 목소리를 내고요. 또 이분들이 뭐 성명을 내든 무슨 발언을 하면 그게 또 보수 신문들이 또 대대적으로 보도를 해주고 있어요. 그러면 또 이게 마치 여론이냥 해서 정부 여당에서 또 논평을 내면서 또 이렇게 서로 받아주는 서로의 주고받기가 다시 재현되고 있는데 참 위험한
행태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지금 감사원의 감사가 그 방통위 감사 결과 보고서도 아직 안 나왔다. 이렇게 이제 정철훈 기자 얘기해 주셨고, KBS는 지금 지난해 8월부터 시작하게 되면은 이제 곧 1주년 되겠네요. 감사원 감사가요. 네. 근데 이런 비상식적인 이런 행태들이 지금 계속 일어나고 있는데, 이거 우리 언론들이 내 문제다라고 해서 지금 보도하거나 비판하지 못하는 또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까? 이거 좀 언론이 제대로 이 과정들을 좀 짚어봐야 되지 않을까요? 공영방송 자체가 지상파를 사용하고 있고 국민의 재산의 전파를 사용해서 이제 보도를 하다 보니까 지금 말씀하셨던 대로 어떤 내부의 사안, MBC와 관련된 사안에 대해서 우리가 MBC 뉴스를 통해서 어떻게 보도할 것인가에 대한 많은 고민들을 내부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상대적으로 뉴스 가치가 있음에도 우리 내부의 사안이 있기 때문에 좀 더 점검 과정을 더 거쳐서 뉴스를 데스킹하는 그런 과정들이 있고, 그게 어떤 면에서는 소극적인 보도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성이 있고, 그것을 사실 정부 권력도 노리고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어쨌든 공영방송의 보도나 프로그램이라고 하면 이 공영방송 국민의 재산을 탐하는 그런 외부의 부당한 공격이나 압력 이런 것이 있다면 충분한 뉴스 가치가 있고 자사 프로그램을 통해서도 또 뉴스를 통해서도 보도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네. 그런 면에서 나름 뭐 MBC도 그 역할을 하고 있고, 바이든 날리면 뭐 사태 때부터 MBC에 대한 숱한 공격에 대해서 드라이하게 그 사실관계는 전하면서 MBC와 그 시민사회 단체나 뭐 정치권의 공방이나 이런 것들을 뉴스로서 다루는 역할들은 좀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양이 있어서 사실 자사와 관련된 문제에 있어서는 조금 더 조심하게 되는 부분이 있는 건 사실이고요. 저는 그 자사의 그 미디어 비평 같은 경우는 이해충돌 부분 문제가 있어서 유의가 필요하다는 생각인데요. 사실 이런 측면에서 보면 지금 조선일보는 TV조선 보도를 가장 맹렬히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매일경제는 MBN 문제를 또 가장 옹호하고 있습니다. 아주 이거는 문제라고 생각이 드는데, 사실 언론의 상호 미디어 비평은 좀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KBS가 이렇게 1년 가까이 감사원의 감사를 계속 받는 거를 타사 언론이 취재하는 것, 그 다음에 MBN에 이렇게 바람직하지 않은 부적절한 매각 추진에 대해서 또 타사 언론이 취재하는 것, 이런 것들이 좀 활성화되는 게 필요하다라는 생각인데요. 공영방송이 그중에서도 이런 미디어 비평에 가장 좀 큰 역할을 해야 되지 않나, 적극적 역할을 해야 되지 않나라는 시민들의 요구가 있습니다. 강성훈 본부장님 좀 어떻게 이 미디어 비평 뭐 너무 목소리 못 내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일정 부분 또 공감을 하는 부분이고요. 미디어 비평 관련해서는 KBS에서도 잘 아시다시피 이제 최근까지도 여러 시도들이 있었죠. 계속 유지가 됐었고, 그런 것들이 좀 포맷이라든지 이름을 바꿔가면서 좀 진화해 가기도 했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또 다른 어떤 문제를 또 불거지기도 했었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뭐 미디어 비평이라고 할 만한 프로그램이 지금은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KBS 내에서도. 그리고 저는 이게 뭐 내부의 어떤 뭐 우리 안에 복잡한 문제로의 설명보다는 공영방송이면은 미디어 비평 프로그램을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개인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아마 또 저희에게 주어진 책무이기도 하고요. 그게 뭐 또 내시는 또 수십년의 가치이기도 할 텐데, 한 가지 좀 주목하고 싶은 것이 이제 현 정권이 출범할 때 그 공영방송과 관련한 예전에 쇼츠인가요? 뭐 이런 것들을 하면서 이제 그 키워드로 설명하는 것들을 보면 공영방송에 대한 기본적인 토대에 대한 이해라든지 그 가치에 대한 아주 몰 이해에서부터 저는 시작을 한다고 봅니다. 세 가지를 얘기를 했습니다. 국제 뉴스를 강화해야 되고요. 그 대화 드라마를 해야 되고, 우리가 갖고 있는 아카이브를 그 국민들께 이렇게 돌려주는, 세 가지 다 맞는 말씀들이에요. 맞는 얘기고 당연히 해야 되는 것들인데, 공영방송의 가장 제1의 원칙과 책무가 또 그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오히려 더 중요한 가치들이라는 것이 분명히 있고, 저는 미디어 비평이라는 것은 그 중에 하나의 또 그 방식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 것들은 좀 내부적으로도 저희가 조금 더 계속 투쟁해 나가야 될 부분이기도 합니다. 이건 어떤 뭐 정권이라든지 이런 것들,
지금 KBS가 매우 취약한 구조기는 하지만 그런 것들과는 별개로 미디어 비평이라는 프로그램은 내부에서도 더 치열하게 고민하고 좀 생각해 볼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미디어 비평은 뭐 그 사례 중에 하나였고요. 저희 민주언론 시민연합에서 지난해 대선 보도, 그다음에 지방선거 보도 저희가 계속 모니터링을 했는데 사실 KBS 등 공영방송에서 이 여당과 야당 후보 상당히 이 중립적 보도를 제일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여야 후보를 떠나서 그 후보의 검증이라든지 문제가 있으면 아주 이 적극적으로 보도를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오히려 후반부로 갈수록 좀 역할이 약화됐었거든요. 그 이후에 새로운 정부 출범 이후에도 이 공영방송, 특히 공영언론의 권력감시 보도가 좀 약화됐다. 이런 비판은 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배경에 결국 검찰 독재 이런 시절이 오는 것도 언론의 권력감시 역할이 제대로 안 되고 있어서 이런 거 아니냐라는 지적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서 정철은 기자님 좀 어떻게 보십니까? 그 미디어오늘에서 계속 주요 보도들 좀 살펴보고 계실 텐데요. 전 사실 특별히 그렇게 못 느꼈습니다. 못 느꼈어요. 네, 네. 권력 감시가 약화되고 있다고는 느껴지진 않았고요. 작년에 사실 MBC에서 그 민간인이 전용기에 탑승했다. 네. 그 보도가 굉장히 임팩트가 컸고 그 보도를 했던 기자들이 결국 전용기 탑승 불허 통보를 받았잖아요. 네. 그게 굉장히 중요한 국면이었다고 보고 그때 대통령 지지율이 급락하면서 또 비선 실세 키워드가 떠오르고 했었거든요. 그리고 뭐 아까 말씀하셨지만 KBS 같은 경우도 정순신 보도 굉장히 임팩트가 있었고 그러니까 안 하고 있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저는. 그리고 그게 뭐 약화됐다는 평가는 뭐 개인마다 상대적일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약화됐다고 생각 안 하는데 다만 이제 공영방송 포함해서 언론 일반에게 좀 아쉬운 부분이 하나 있다면 그 대통령의 화법과 관련된 부분인데 대통령이 이제 대통령 후보 시절에도 그렇고 대통령이 당선된 뒤에도 그렇고 굉장히 불명확한 화법을 구사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대통령실에서 해명을 하는 일이 되게 많이 반복이 되거든요. 근데 언론이 그거를 대선 당시부터 좀 제대로 지적을 해줬어야 되는데 전 그 부분은 되게 부족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공영방송 지배구조라든지 아니면 뭐 각종 현안에 대한 정책과 관련해 가지고 구체적으로 물어보고 또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했을 때 그 답변이 충분치 않으면 계속 재질문을 하는 식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대선 때마다 이제 압박 면접을 했었고 그 압박 면접이 어떻게 보면 그 공영방송을 비롯한 언론인들의 주요한 책무였고 또 그거를 뭐 예전에 그 손석희 같은 언론인들이 잘 했죠. 근데 그런 압박 면접이 대단히 부족했었던 것 같고 작년 대선에 결과적으로 그래서 대통령의 그런 불명확한 화법은 대통령이 된 이후에 굉장히 큰 리스크로 그 우리 정부가 가져가게 됐고 그게 어떤 외교 현장에서는 더 큰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근데 우리 언론이 그런 부분에서는 이제 KBS, MBC 포함해서 대부분의 언론이 조금 더 날카로운 어떤 비판이 부족했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홍 교수님, 지금 뭐 언론 내부에서 보는 것과 또 시민들의 또 시각과 관점의 차이는 다소 있을 수 있는데요. 지금의 새로운 정부, 그다음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언론이 적극적으로 질문하지 않는다. 또 적극적으로 검증하지 않는다. 네, 이런 지적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이제 정철은 기자님이 저렇게 말씀하시는 거에 대해서 충분한 이해가 됩니다. 사실은 이게 공영방송의 문제라기보다는 우리 언론 전반이 갖고 있는 무기력함 그리고 약간 무비판적 그런 태도가 사실 어제 오늘의 얘기가 아니기 때문에 이게 공영방송만 따로 떼놓고 생각해 보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죠. 그리고 현실적으로 보면 현재의 공영방송은 사실은 이전에 비해서 더 나빠졌다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공영방송의 현재 지배 구조를 바꾸려고 노력을 하는 거고 그리고 그나마 지금 공영방송이 이대로 유지된 것에 상당 부분은 또 한상혁 위원장이 갖고 있는 나름대로의 그 무게감 때문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도 그 자리를 지키면서 사실은 있었기 때문에 그 다음 단계의 수순이 아직 밟아지지 않았던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공영방송이 사실 그 모습을 완전히 잃지는 않고 있죠. 근데 현재의 이 공영방송을 대하는 윤석열 정부의 모습은 우리가 바이든 날리면의 그 사건에서도 봤듯이
대통령이 무슨 얘기를 하더라도 그것에 대해서 국익이라고 생각하고 그에 대해서 철저히 대통령의 말에 따라야 된다는 사고관을 갖고 있기 때문에 현재와 같은 뭐 사실은 지금은 특정한 편이 아닌 그런 공영방송의 보도에 대해서 도저히 인정할 수 없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이제 공영방송과 관련해서 이제 또 하나 말씀드릴 부분은 사실은 이제 지금 뭐 공영방송법과 관련돼 가지고도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것이지만 언론인 직능단체들 그리고 언론 노조를 포함해서 이들에 대해서 현 정부에서 공격을 하는 것은 친민주당 단체라고 프레임을 하고 그에 대해서 언론인들이 갖고 있는 독립성 자체를 완전히 부정하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왜 이 프레임 밖에서 좀 뭔가 강한 이야기를 하지 못하는가에 대한 저는 뭐 이제 밖에서 볼 때 그런 아쉬움들이 좀 있습니다. 사실은 지난 언론중재법 민주당에서 추진하려고 했을 때 그게 가장 반대했던 게 또 언론 직능단체고 민주당과의 대립점이 분명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현 정부에서 뭐 박성중 의원 같은 분이죠. 그런 분이 나와가지고 언론인 직능단체들을 다 그냥 친민주당 단체로 매도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대응도 하지 않고 이렇게 무기력한가, 그런 부분은 좀 더 적극적인 목소리를 내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일련의 언론 탄압 배경에 2024년 총선 승리를 염두에 둔 정부 여당의 정치적 전략 있다, 이런 분석이 좀 지배적인데요. 이게 이제 공영방송부터 순치시키겠다, 그래서 관제방송 만들겠다, 그래서 방통위원장 축출하고 이사진 뭐 사장 교체에 영향 행사하겠다, 뭐 이런 구도라는 건데, 이제 이렇게 정말 친정권 인사로 바꾸면 우리 언론들이 과거처럼 땡뉴뉴스 이렇게 가나요? 네, 충분히 현실화될 수 있다고 보고요. 그래서 YTN 사례만 놓고 보면 저희는 이걸 언론 장악의 외주화라고 부르거든요. 최근에 챗 GPT가 유행이라 제가 챗 GPT한테 YTN 민영화를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냐고 물어봤거든요. 그러니까 YTN은 이미 민영화됐는데 무슨 소리 하냐는 투로 이렇게 대답을 하더라고요. YTN은 코스닥에 상장된 민간 기업이 맞고요. 근데 외환위기 당시에 자본 잠식이 돼서 청산 위기에 있었고 그때 공기업들이 들어온 겁니다. 그때 공기업들이 지분을 사들여서 YTN이 살아났고요. 다만 그런 공기업들은 YTN 보도에 전혀 개입하지 않았지만 공기업 지분이 있다는 이유로 낙하산 사장들이 수시로 내려왔고, YTN의 지난 30년 역사는 그런 낙하산 사장들하고 싸운 역사예요. 언론 노동자들이 그 정치 권력과 싸웠다고요. 그래서 해직 사태 겪었고 KBS, MBC보다 강력한 사장 추천위원회 제도 갖고 있고요. 보도국장 임면 동의제, 또 공정방송위원회도 있어요. 매달 공정방송위원회 열어서 제대로 보도가 안 된다 그러면 보도국장 끌어내릴 수 있습니다. YTN의 역사는 어떻게 보면 공기업 지분을 갖고 있는, 공기업이 지분만 참여하고 있는 민영화된 기업이지만 공영방송, 준공영방송의 위치로 자리매김하는 그런 과정이었거든요. 그래서 2022년 지난해 MBC 파업 관련 대법원 판결이 나오기도 전에 YTN은 단체 협약 안에 공정방송은 언론 노동자의, YTN 노동자의 핵심 노동 조건이다 라는 것까지 명문화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YTN이 사형화가 된다, 민영화가 된다, 그렇게 되면 결과는 어떻게 보면 뻔해요. 자본에 넘어가면 자본은 이윤을 추구하고 이윤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친권력적일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게 되면 결국에는 YTN은 친권력적인 보도를 하게 되는 거죠. 다른 언론사 뭐 이렇게 제가 직접 거론해서 좀 그렇지만 서울신문 같은 경우를 봐도 보도국이 무너지는 거는 사주가 들어오면 한순간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렇게 규정합니다. YTN 보도, 공정보도 시스템을 도저히 무너뜨릴 수 없으니까 YTN을 해체해서 자본에 넘기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언론 장악의 외주화라고 부르는 거고, 그렇게 되면 땡뉴스 당연히 될 겁니다. 그것도 24시간 내내. 네, KBS 본부장님, 네, 정말 KBS도 보도 흔들릴까요? 그 참 상상하고 싶지 않은 일이죠. 상상하고 싶지 않은 일이고, 그게 이제 자꾸 저도 오늘 과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아마 그 또 가운데 KBS, MBC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거 적폐, 그 공영방송 적폐 세력들이 장악을 했던, 그리고
또 누군가는 그들에게 부역을 했던 그 역사가 있기 때문인데 그 아까 이제 우리 사무처장님께서도 우리 KBS의 어떤 대선 보도에 밖에서 보는 문제점을 이제 지적을 해주셨지만 그 사실 저희가 이제 그 저쪽 세력들로부터 더 많이 비판받는 지점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그 부분대로 제가 충분히 성찰의 기회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럼 과거 그 한 5년 정도 됐었죠. 5년 동안 물론 뭐 민주당 집권 세력, 집권 정당의 뭐 탓을 하기보다 너네 내부에서는 어떤 노력들을 해봤냐. 저희 또 치열하게 싸웠습니다. 그냥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대표적인 것들이 특히 이제 저는 노동조합 일을 하고 있으니까 노동조합 측면에서 할 수 있었던 것들이라는 게 단체 협약이라든지 편성 규약에 따른 이제 편성 규범들의 뭐 개정 이런 것들 작업이었는데 그게 아마 지난 5년간 KBS 올해 지금 50주년 됐지만 50년 역사상 가장 개선된 버전을 지금 만들어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과정들이 쉬운 과정은 결코 아니었고요. 모든 챕터들이 담고 있는 최소한의 가치라는 지점들이 공정방송을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라는 것들입니다.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 그 안에 주요 보도국장이든 시사제작국장이든 주요 그 보도를 게이트키핑할 수 있는 그 주요 보직자들에 대한 임명 동의라든지 중간 투표에 이런 것들부터 여러 가지 뭐 준칙들, 규범들이 이렇게 정리가 돼 있는데 그렇게 싸워온 것들이 지금 저쪽 세력들, 제가 지금 계속 저쪽 세력들이라고 얘기하지만 과거 KBS를 장악했고 거기에 부역했던 자들이 지금도 공공연하게 얘기하는 것들이 민주노총 프레임이고 언론노조 장악 프레임이고 지금 여기 앉아 계신 우리 언론노조 지본부장님들 계시지만 대다수의 언론들이 그런 언론노조 소속의 조합원들이라 그 프레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과거의 KBS는 또 다른 지본부와 상황이 달랐습니다. 언론노조 KBS 본부는 매우 소수의 노동조합이었습니다. 그리고 대다수는 저희와 생각을 같이 하지 않았어요. 근데 이것들이 인식의 전환을 이뤄낸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은 메조리티가 돼 있지만 그래서 이런 노력들을 쌓아왔지만 그들이 지금 두려워하는 것 중에 또 하나는 만약에 지배구조에 이런 것들이 돼서 자기네들 뜻대로 돼서 순차적으로 지배구조를 장악이 다시 한번 한다 그러더라도 이 구조 깨기 쉽지 않다. 대다수의 언론노조 조합원들이 와 있는 자기네들과 뜻을 같이 하지 않는 그리고 이미 시스템적으로 너무 많은 장벽들이 쳐져 있다. 이런 것들을 공공연하게 자기네들이 얘기를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고한석 지부장님 말에 결론적으로는 동의하는 것이 이런 거 그냥 물거품 시킬 수 있는 게 지배구조거든요. 그냥 사장이 와서 단연 무효화 이런 거 그냥 뭐 도끼 있는 사장이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좀 저도 우려와 이런 걱정들이 크긴 하지만 저희가 공고하게 방파제를 싸우는 작업을 분명히 한 것은 맞습니다. 맞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 지배구조가 무너져서 공영방송이 다시 장악됐을 때 우리의 그런 노력들이 순식간에 물거품 될 수 있는 것도 현실이다. 좀 현실을 좀 직시할 필요도 있고 좀 거기에 대해서도 그래서 사실 저는 연대와 이런 것들이 다시 한번 더 발휘돼야 되는 시기가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직능단체, 노조 등 언론 현업의 연대 매우 중요하지만 뭐 시민단체, 학계 등 이 시민사회 전반의 연대가 필요하다. 지금 이 비상의 시기다. 언론계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이 비상의 시기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지 저희 이호찬 본부장님부터 한번. 결국에는 뭐 국민들이 어떻게 평가하느냐의 문제 같고요. 공영방송의 주인은 이 정부와 정치권은 자신들이 공영방송의 주인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지만 공영방송의 주인은 국민이시잖아요. 그래서 공영방송 장악이라는 건 국민의 재산을 탐하겠다라는 그런 행동들이고 그러니까 이것을 막기 위해서 당연히 시민사회단체든 뭐 언론노조든 국민들과 연대해서 같이 좀 지켜야 되지 않겠냐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저는 국민들이 충분히 아실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평가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윤석열 정부 이후에 그 많은 언론 탄압의 행태들 보면서 뭐 여론조사들 보면 뭐 전 정부에 비해서 언론 자유 수치가 언론 자유가 많이 위축됐다라는 조사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 언론 자유 지수들도 앞으로 계속 나오겠지만 그런 것들 통해서 현 정부의 겉으로 내세운 언론의 자유가 정말 허상이다라는 게 드러날 것이고 그런 행태 하나하나가 쌓이면 결국 그 과정에서 국민들의 힘이 모일 것이고 심판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질문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이 뭐 독재 시대처럼 뭐 땡윤 뉴스로 회귀, 뭐 저는 이렇게까지는 되지 않을 거다라고 생각해요. 땡윤 뉴스란 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윤석열 대통령 이런 식의 이제 과거 전두환 시절의 뉴스까지는 가지 않겠죠. 가지 않겠지만 이 정부도 그런 뉴스보다는 더 교묘한 방식으로 자신의 아까 정철웅 기자 얘기하셨던 뭐 그런 대통령의 화법의 문제라든지 어떤 정책의 문제 하나하나에 대해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보면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대부분은 아마 진영 논리로 치부하면서 이건 너희가 진영이 이런 거야. 이게 대통령이 맨날 이야기하는 공정과 상식이란 것이 어떤 진영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 상식의 문제고 국민들이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근데 이 정권은 그걸 끊임없이 진영 논리로 나눠버리면서 자신에 대한 비판들을 받아들이지 않는 행태들을 계속 보이고 있거든요. 그런 식의 뉴스들은 지금보다 더 많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결국 이제 뉴스가 사람이 만드는 것이고 그 사람이 이제 지배구조가 바뀌게 되면 사람이 바뀌게 되겠죠. 위에 경영진만 바뀌는 것이 아니라 실제 뉴스를 만드는 구성원들도 아마 상당 부분 교체가 될 겁니다. 이제 그런 우려를 통해서 뭐 땡뉴 뉴스까지는 아니지만 지금의 언론 자유나 공정한 보도 이런 것들이 훨씬 더 후퇴할 가능성은 남아 있는데 그런 과정을 뭐 아까 두 분 지부장님 본부장님 뭐 말씀하셨듯이 내부에 저희가 노동조합이 있고 단체 협약이 있고 이런 것들 그 지난 수십 년 동안 각 방송사 내부에서 그 언론의 공정성이나 이런 것들을 가장 앞장서 지켜왔고 감시해 왔던 것이 노동조합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 내부 구성원들이 훨씬 더 힘차게 싸울 것이고 그런 내부 구성원들의 힘찬 싸움을 보면서 국민들도 그 공영 언론의 탄압 이런 것들을 느끼게 되실 거고 그럴 거면 그런 것들이 쌓이고 쌓이면 결국 국민들의 심판을 받을 것이다라고 저는 희망적으로 생각합니다. 이 정권이 교체될 때마다 특히 보수 정권이 들어설 때마다 이 언론 장악 탄압 논란 계속 되풀이되고 있는데요. 이러지 않기 위해서 이 언론의 독립성 보장을 위해서 좀 가장 시급한 제도 개선이나 좀 대안이 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저도 뭐 앞에 질문과 연결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일단 지배구조의 중요성은 뭐 더 이상 강조할 필요 없이 지배구조가 공영방송에 대해서는 적어도 독립성을 보장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할 거고요. 근데 지배구조만 가지고 되는 일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은 언론인들이 갖고 있는 언론인으로서의 정체성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이와 관련해서 아까 말씀하신 땡뉴 뉴스 관련해서 저도 뭐 이걸 낙관적이라고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쉽게 이렇게 무너지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 이전에 박근혜 정부를 봐도 결국은 그 이익 공동체로 되어 있는 곳에서 균열이 발생을 하고 그 균열이 발생했을 때 언론인들이 갖고 있는 그것이 좋든 싫든 때로는 부정적인 모습으로 나타나지만 그 나름의 정체성이 여전히 작동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현재의 상황에서도 이 현재 정부는 사실은 이전 정부보다도 어떻게 보면 더 균열이 갈 수 있는 쉽게 갈 수 있는 그런 뭐 여러 가지 위태로움들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충분한 이익이 보장되지 않을 때 과연 우리가 그 윤석열 쪽의 언론이라고 생각하는 그곳에서 지금과 같은 모습으로 유지될 것인가 거기서 먼저 균열이 발생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또 하나는 현 정부가 갖고 있는 언론에 대한 모습을 보면은 이전 정부는 뭐 언론에 대해서 지나치게 두려워하고 지나치게 뭐 조심했다고 할 수 있는데 사실 현 정부는 언론에 대해서 지나치게 무시하고 지나치게 우습게 보는 성향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언론인들이 현재 상황에서는 어쩔 수 없지만은 그 속에서의 이 능욕감과 이 모욕들을 참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어디 안 간다고 생각을 하고 어느 시점에 이들이 나타날 때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것이 때로는 국민들과 함께하는 측면으로 때로는 국민들과 반대되는 측면으로 나타나지만 적어도 현 정부에 대해서 그렇게 우호적인 모습으로 지속될 거라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언론인이 갖고 있는 언론의 정체성은 그 지배구조 못지않게 여전히 중요한 것이고 이 언론인들이 갖고 있는 그 정체성이 조금이라도 더 국민들과 함께할 수 있는 방향으로 발전되기를 우리가 기대하는 것이죠. 네. 지금 풍전등화, YTN을 풍전등화라고 얘기하면 너무 미안할까요? 네, 지금 YTN의 이 위기 지금 어떻게 타개 나갈 것인지 좀 여쭤봐도 될까요? 일단은 국민들한테 YTN 상황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알릴 거고요. 이게 사실 잘 모르세요. YTN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그리고 예전처럼 파업을 한다거나 점거를 한다거나 이런 시대는 이제 어느 정도 지났다고 봅니다. 물론 노동조합이 필요가 있을 때는 그런 쟁의 행위를 할 테지만 그때까지 거기까지 안 가도록 노력할 거고요. 그래서 지금 정부가 좋아하는 법과 제도로 싸울 겁니다. 일단 첫 번째는 YTN 지분 매각, 강제 매각, YTN 사용화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냐면 공기업들이 애초에 팔지 않겠다고 한 걸 정부 여당에서 압박해서 파는 거거든요. 그런 증거는 차고 넘쳐요. 국정감사에서 노골적으로 압박했고 마사 회장, 농림식품부 차관이 불러다가 압박했고요. 한정 KDN 사장 역시도 기획재정부가 공공기관 경영평가 목줄 쥐고 흔들어가지고 YTN 지분 매각하게 했습니다. 분명히 공무원들에게 그런 일을 강제로 시켰으니 당연히 직권남용이고요. YTN 매각이 어떤 언론장악 시간표에 쫓겨서 헐값에 이루어진다면 그것은 배임죄가 성립될 겁니다. 그리고 어떤 특정 족벌 언론이나 자본의 YTN을 주려고 이런 짓을 벌이는 거라면 특혜 의혹이 분명히 있을 거고요. 그 부분들 하나하나 따져서 할 수 있다면 모두 다 고발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내부의 제도적인 장치들을 더 단단히 마련하려고 합니다. 앞서서 공정방송위원회 말씀도 드렸고 단체 협약 얘기도 했는데 이거 더 단단하게 만들어서 단협 함부로 깰 수 없도록 YTN 언론 노동자들의 기본적인 노동 조건으로 굳어질 수 있도록 노력할 거고요. 세 번째는 어떤 상법상 권리를 통해서 싸우려고 합니다. YTN 지분을 YTN 노동자들이 모두 사면 좋겠지만 그럴 수 없거든요. 수백억 원이니까. 하지만 0.5%만 넘어도 그리고 1.5%만 돼도 소액주주로서 할 수 있는 권리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주주총회 소집할 수 있고 법인, 대표이사 해임 청구할 수 있습니다. YTN을 먹으려는 자본들에게는 이 1.5%의 지분이 분명히 걸끄러운 존재가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우리 사주를 통해서든 시민사회의 힘을 얻든 어떻게 해서든 지분 확보해서 YTN 사용화되지 않도록 막아내겠습니다. KBS 본부장님, 네, KBS도 또 어떻게 침탈해 올지 모르는 이런 상황인데요. KBS 또 내부 어떤 준비하고 계십니까? 저희는 지금 당장 그 발등에 떨어진 불이 지금 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이제 그 대통령실에서 국민 제안이라는 이름으로 그 수신료 분리징수안을 들고 나왔습니다. 그게 아마 지금 제가 오늘은 체크를 못 해봤는데 아마 꽤 많은 이제 추천과 비추천이 거의 뭐 압도적으로 이제 이 수신료 분리징수에 동의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으로 많은 걸로 지금 알고 있는데 그런 것 같습니다. 이게 과거에 저희 KBS가 분리징수 문제라든지 수신료 문제는 늘 제기되어 왔던 문제입니다. 그리고 그 제기의 시발은 늘 아래로부터의 문제 제기였고요. KBS가 잘못할 때 국민들이 회초리 드는 방식이었습니다. 과거 정부에서도 국민 의견 수렴하면서 29만 명이 동의를 했던 문제예요. 그때도 이제 청와대가 답변을 하고 또 수면 아래로 내려갔고 이 부분은 사실 분리징수 문제는 과거 이제 법적인 사례들도 헌법재판소에서도 수신료를 특별 분담금으로 처음으로 이제 인정하는 사례로 굳어져서 그 수신료의 정당성이 법적으로도 확립은 돼 있고 지금 현재 한전을 통해서 수신료를 통합 징수하는 방식에 있어서도 가장 형평성에 맞고 상식적인 방식이라는 것을 헌법재판소와 대법원 판결을 통해서 이미 나와 있는 것이란 말이죠. 근데 이것이야말로 이 수신료 문제, 이게 2,500원씩 1년 하면 3만 원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것들을 좀 장기화 끌고 가면 총선에서 매우 유효하게 써먹을 수 있는 카드가 될 수 있을 것이고 정치적인 측면에서는 특히 야당에서도 이거 쉽게 만질 수 없는 카드란 말이죠. 워낙 민감한 문제여서. 근데 이것을 가장 권력의 정점에 있는 대통령실이 들고 내려왔어요. 이걸 제시를 하고 그리고 지금 거기에 동조하는 세력들에서는 모두가 기승전, 사장, 이사진 전원 퇴진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우리 앞에서 계속 얘기했던 다시 공영방송을 장악하기 위한 그 프레임의 시작에 지금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사실 이건 우리 사회의 사회적 합의를 통해서 만들어진 그런 기반들이지 않습니까? 저는 YTN의 부분, KBS의 부분, 수신료의 부분 이런 것들이 붉어지니까 매우 약한 고리여서 아뜨거 하고 있지만 사실은 그것들이 왜 시장에 던져지지 않았고 왜 통합 징수를 해야 된다는 이유는 그동안 30년 이상 사회적 합의라는 어떤 그냥 권력이 툭 던질 수 있는 카드보다 훨씬 강력하고 농축된 우리 사회의 합의에 기인을 하는 부분이라고 봐서요. 이런 식의 언론 탄압을 위한 시도들은 반드시 중단이 돼야 하는 것이 맞고 저희도 거기에 대해서는 보다 더 좀 냉정하고 합리적으로 그리고 또 강한 연대를 통해서 좀 맞서 나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아마 이런 것들이 흔들기라는 것들은 더 교묘하게 그리고 아마 더 시간을 급하게 해서 더 들어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혼자의 힘으로 이게 싸울 수 없는 싸움인 거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다 잘 알고 계실 거고 그래서 사실 저는 오늘 윤창현 위원장 오셨으면 더 좋을 뻔했는데 이게 사실 지금이야말로 또 연대에 지금 시간이 다시 온 것이고 저는 계속 그 얘기합니다. 소위 말해서 우리 조금 느슨해졌던 언론 운동 진영 뭐 노동운동 진영에서의 그 연대 고리를 다시 한번 복원시키고 이것들을 더 강화시키는 그런 싸움의 준비를 해야 되는 시기 아닌가 생각합니다. 노동조합 위원장 출마하기 전에 이제 국민의힘을 한 2년 반가량 국회에서 취재를 담당했었는데요. 좀 지난 2년 반을 보면서 이 정권이 사실 어찌 보면 내로남불 프레임을 지적을 하면서 집권했다라고 생각을 해요. 전 정권의 내로남불의 모습들을 끊임없이 지적하면서 일정 부분 국민들의 지지를 받은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내세웠던 어떤 공정과 상식, 이 프레임 역시 상당 부분 집권하는 데 있어서 영향을 미친 프레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는 이 정권이 그렇게 겉으로 내로남불을 지적을 하고 공정과 상식을 외치고 언론의 자유를 외친 이 정권의 집권 초기는 좀 다를 거다라는 생각이 있었어요. 근데 그게 정말 헛된 기대였다는 것이 불과 한 1년도 안 되는 사이에 너무 많이 드러났잖아요. 저는 MBC 본부도 그렇고 우리 언론도 그렇고 결국은 이제 국민적인 신뢰를 누가 얻는가의 싸움이라고 생각하는데 저희 MBC 조합원들과 함께 이런 현 정부의 이 유체이탈 화법들 겉으로는 언론의 자유를 외치면서 한쪽으로는 언론을 끊임없이 탄압하는 그러면서 한쪽으로는 허허허 하면서 여전히 언론 자유를 외치고 있는 이런 모습들의 실태를 국민들에게 낱낱이 알려드리고 내부적으로 끊임없이 싸우면서 국민적인 신뢰를 다시 얻어내는 그래서 그걸 기반으로 해서 공영방송을 지켜낸 싸움을 계속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한 가지만 좀 더 말씀드리면 저는 지금 이제 가장 시급한 제도 개선으로 뭐 누구나 지금의 방송법,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법의 국회 통과를 요구하고 있는데 국민의힘의 입장을 보면 끊임없이 방송법에 대해서 비판만 할 뿐이고 왜 민주당 정권 시절에 이 법을 통과시키지 않았냐 이런 약간 방어적인 자세만 계속 취하고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그럼 자신들의 대안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전혀 내놓고 있지 않아요. 정권을 잡은 지 1년이 다 됐는데도 방송법을 어떻게, 공영방송 지배구조를 어떻게 가져가겠다라는 거에 대한 아무런 대안을 내놓지 않고 있고 그것에 대해서 질문하면 뭐 좀 더 원칙적으로, 좀 더 총론적으로 뭐 공영방송이 무엇인가부터 다시 한번 지켜보겠다, 살펴보겠다 이러면서 이제 시간 끌기를 하고 있거든요. 결국에는 이제 겉으로 내세우는 뭐 정권, 그 공영방송의 독립, 언론의 독립은 사실 허울일 뿐이고 본인들이 결국에는 지금의 방송법 구조대로 정치권이 강하게 개입할 수 있는 지금의 사장 선임 방식대로 차기 MBC 사장, 차기 KBS 사장을 앉히고 싶은 거죠. 그러면서 말로는 언론의 자유를 이야기하고 언론의 독립을 이야기하고 방송법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거든요. 저는 그것이 일말의 그런 지적에 진심이 담겨 있다면 하루라도 빨리 국민의힘이 집권 여당이 이 방송법,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에 대해서 대안을 내놓고 토론하는 모습을 좀 보였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저희가 오늘 이렇게 긴급자담이 마련된 계기가 방통위원장 구속영장 청구였어요. 그래서 이번에 기각됐는데 검찰이 또 재청구할까요? 아니면 불구속 기소를 할까요?
포기하지 않고 검찰은 이 표적 수사, 정치 수사를 계속 이어갈까요? 어떻게 보시는지 묻고 싶었습니다. 제가 법조 출입이 아니라서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미디어 취재 기자 입장에서 말씀드리면 2012년에도 제가 공영방송 파업 취재를 했었는데 제가 그때 MBC 출입이어가지고 170일 파업을 지켜봤는데 그때 공교롭게도 딱 이맘때쯤에 YTN, KBS, MBC 3사 노조가 공동 파업을 했었거든요. 2012년 3월쯤으로 기억을 하는데 다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불길한 예감이 좀 있습니다. 불길한 예감이 있고 아까 이제 또 사무처장님께서 굉장한 위기 상황이다라고 했는데 저는 아직 위기는 찾아오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진짜 본격적인 위기는 이제 올해 나타날 거라고 보고 특히 하반기에 굉장히 몰아칠 거다. 방통위원장 교체 국면에서 KBS, MBC, YTN 중심으로 굉장한 뭐랄까요, 작년에 대통령 전용기 탑승 불허는 정말 애교 수준으로 광범위한 탄압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그 모든 것들은 아까 여러분들이 말씀 주신 것처럼 4월 총선을 기점으로 뭔가 타임라인이 맞춰져서 돌아갈 거라고 예상을 하고요. 아까 이제 연대 말씀 주셨는데 요즘 분들이 사실 2012년하고 많이 다릅니다. 요즘 KBS, MBC, YTN 누가 보냐? 영향력 많이 줄지 않았냐? 권력이 예전만큼 장악하려고 하겠냐? 그리고 장악되더라도 유튜브 보면 된다. 많이 환경이 달라졌습니다. 근데 그런 여론과 이제 다가가면서 접점을 찾기 위해서는 저는 당연한 말이지만 일단 공영방송의 구성원들이 뉴스와 콘텐츠로 본인들의 존재 가치를 증명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첫 번째 조건, 연대의 조건이라고 보고요. 또 하나는 2017년에 MBC 파업 성공의 어떤 출발점이 됐었던 김민식 PD님의 김장겸은 물러나라 샤우팅 아마 기억하실 텐데 모두가 MBC를 포기했던 그런 순간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상암동 사옥 한가운데서 김민식 PD가 페이스북 라이브를 켜고 혼자서 이렇게 외쳤어요. 근데 그 장면이 굉장히 큰 울림이 있었거든요. 많은 국민들이 그 울림을 받아들였고 그게 결국 MBC 파업의 승리와 공영방송 김장겸 체제 종식을 알린 시작점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뭔가 진정성 있는 투쟁도 저는 공영방송 조합원들에게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러니까 시대에 맞는 그런 운동 방식들이 필요하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왜 KBS, MBC냐, YTN이냐라고 했을 때 결국은 아시겠지만 지난해 대선에서 대통령 당선 당시에 1위와 후보의 격차가 굉장히 적었고 또 현재 대통령과 여당 지지율이 그렇게 높지 않은 상황에서 결정적인 항상 중요한 선거 국면마다 결정적인 스모킹건을 보도할 수 있는 데는 사실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KBS, MBC 정도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중계 저널리즘이라고 하죠. 대부분은 그렇게 따라가는 보도에 치우치는데 그 와중에 단독을 치면서 뭔가 사회 어떤 굉장히 중요한 국면을 만들어낼 수 있는 곳이 공영방송이었습니다. 지금까지.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에는 뭔가 시청률도 낮아 보이고 누가 MBC, KBS를 보냐라고 하겠지만 선거 국면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밖에 없는 곳이 공영방송사라는 것을 권력이 알기 때문에 그렇게 기를 쓰고 장악을 하려고 한다라는 점을 계속해서 좀 환기시켜줄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공영방송 관련해서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현 정부가 추진하는 방향은 기본적으로 공영방송 필요 없다고 생각하고 공영방송을 없애려는 것 같습니다. 지배구조의 변화뿐만 아니라 지금 YTN에서 보듯이 사실 공영방송 전체를 KBS는 모르겠습니다만 나머지에 대해서는 전부 민영화하는 것들을 추진할 것 같고 이것이 왜 이런 흐름들이 나타나는가 하면은 사실 공영방송이 갖고 있는 제도적 가장 큰 특징은 투명성입니다. 지배구조가 어떻게 되든 간에 적어도 국민들에게 보여지는 투명한 상태에서 일종의 제도적 단계를 밟아가면서 지배구조가 결정되는데 민영방송이 된다면은 사실은 그 투명성을 상당 부분 통제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지금 KT의 대표나 이사들 상황에서 볼 수 있듯이 사실은 방송이 민영화됐을 때 오히려 권력이 작동할 수 있는 비공식적 경로를 통해서 작동할 수 있는 여지가 훨씬 더 크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영방송을 최소화하는 것이 오히려 자신들의 권력이 작동하는 데 더 유리한 상황이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그러한 모습들이
뭐 앞으로 더 나타나지 않을까. 아까 말씀하신 위기가 아직까지 오지 않았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 위기가 이렇게 확장되는데 이 공영방송의 민영화라는 모습으로 더 이게 크게 나타나지 않을까 그런 좀 우려가 있습니다. 예, 우리 언론 역할이 중요하고 특히 공영방송의 이 미디어 공공성을 지키는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시민들께서는 민주언론 시민연합 후원회원으로 또 한겨레 서포터즈 벗으로 가입을 해주셔서 예, 민원연이 계속 미디어 감시 그리고 한겨레가 계속 이런 미디어 좋은 미디어의 활동들을 취재할 수 있도록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자담 마치겠습니다. 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